테나을 감독이 토트넘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안토니의 활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안토니가 시즌 초반에는 괜찮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은 플레이어다. 내 생각에는 안토니가 그가 축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축구 외적인 문제로 플레이가 좋지 않아진 것 같다. 왜냐하면 안토니가 현재 폭행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토니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시즌에 안토니는 괜찮았었고 프리시즌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4경기에서도 안토니는 매우 훌륭했었다. 특히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실제로 이번 시즌 안토니가 리그 4라운드까지 경기를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테나을 감독은 리그 4라운드까지는 괜찮았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잠시 떠나 있는 시간부터 좋지 않은 활약이 계속됐고 안토니는 기본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아약스 시절 때의 활약을 보면 안토니가 매우 효율적인 선수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선수였다. 특히나 키패스, 크로스, 마무리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매우 수준 높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안토니는 아약스 시절대로 돌아가야 되고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어렵지만 안토니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그러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안토니를 보호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안토니 자체가 아약스 시절 때도 공격 포인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선수는 기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아약스 시절에 리그에서 첫 번째 시즌에 32경기에서 9골과 8개의 어시스트, 두 번째 시즌에는 8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즌에는 2경기만 뛰고 맨유로 넘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10골 이상을 넣거나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했던 적이 일단 없는 선수예요. 그리고 맨유에서는 현재 지난 시즌에 4골과 2개의 도움, 이번 시즌에는 아예 공격 포인트조차 리그에서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안토니의 커리어를 보면 이 지표가 90분 동안 득점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중간에 있는 시절은 2경기만 뛰고 맨유로 간 시절이니까 이 시즌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매 시즌을 걸쳐서 사실 그렇게 골에 관여한 횟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아약스 시절에도 경기당 0.5골 혹은 경기당 0.4골에 관여를 했고 맨유에 와서도 0.3, 이번 시즌 0.1 기본적으로 골에 관여가 되는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마무리 패스를 넣어주는 이러한 플레이에 있어서 안토니가 브라질 시절부터 아약스 그리고 맨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토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측면 공격수인데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횟수가 기본적으로 적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거리도 기본적으로 짧잖아요. 그런데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를 보면 이게 90분당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인데 이번 시즌에는 127야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128야드 정도가 되죠. 근데 아약스 시절에도 147, 118, 브라질 시절에도 15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 시절과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죠. 오히려 아약스 시절의 첫 번째 시즌에는 맨유 시절보다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90분당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토니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에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약스 시절에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안토니가 상대 수비가 높게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스피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섣불리 뒷공간으로 치고 달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안토니가 어쩔 수 없이 볼을 치고 달리게 되는데 여기서 수비수에게 따라잡히면서 기본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수비수에게 막혀서 볼을 더 이상 끌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 안토니의 플레이들을 보면 아약스 시절 때부터 1,40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영입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맨유가 안토니를 1,400억에 영입할 때부터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다만 안토니가 아약스에서는 맨유 시절보다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테나을 감독이 안토니를 아약스에서 쓸 때는 나쁘지 않게 썼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돌파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안토니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붙을 때 안토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마즈라이가 오버래핑을 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언더래핑까지 아주 활발한 선수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 지역에 있는 베르하이스가 원래는 왼쪽 측면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아예 자리를 바꿔주면서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베르하이스나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안토니는 정말 말 그대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세바스티앙 알레라는 아주 키가 큰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안토니가 본인에게 수비가 붙었을 때 알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알레가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패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의 플레이 자체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만들어내는 플레이에 약하다 보니까 주변 동료 선수들을 이용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그러한 플레이를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에게 기본적으로 잘 맞춰줬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가 돌파를 시도할 때도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가 본인에게 붙을 때 주변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리턴 패스를 받는 이러한 형태로 돌파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안토니가 측면에서 패스를 받을 때 상대 수비수가 본인에게 붙어버리니까 스피드로 수비수를 압도하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에게 볼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안토니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안토니에게 패스를 받은 선수가 안토니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면서 안토니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안토니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데 수비수의 스피드보다 안토니가 느리니까 결국에는 수비수에게 스피드를 따라잡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으니까 안토니가 본인이 스피드에서 따라잡혀도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연계 플레이까지는 완성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그래도 안토니가 아약스에서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과 패스를 주고받고 공격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를 오른쪽 측면에 넓게 쓰면서 어떠한 플레이를 많이 했냐면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상대 수비가 쏠릴 때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1대1 돌파에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이 넘어오면서 안토니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도 안토니가 돌파하기보다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로 안토니가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르하이스나 마즈라이가 오버래핑이 좋기 때문에 안토니가 약간 안쪽에서 볼을 잡을 때 오히려 베르하이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안토니가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연결고리의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 안토니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오죠. 그런데 그 순간 마즈라이가 풀백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토니에게 끌려나가는 선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토니가 볼을 받는 순간 순간적으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마즈라이가 뛰어들어가니까 안토니가 볼을 받아서 본인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해줘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인 거죠.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언더래핑을 시도할 때 오히려 측면 지역에서 안토니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마즈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 안토니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마즈라이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안토니가 아약스 시절에도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하는 이런 역할보다는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고 그러한 역할로 아약스 시절 때는 테나흐 감독이 분명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맨유에서는 약간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안토니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변 선수들이 안토니와 볼을 주고받으면서 플레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이 라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만한 개인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고 그런데 주변의 동료 선수들이 연계 플레이를 서로 못하다 보니까 안토니도 여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서
백패스를 하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안토니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토니가 앞을 바라보는 순간 일단 약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완비사카가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레시포드는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토니 쪽으로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비사카가 전방으로 움직일 때 패스를 주기가 좀 뭐하고 레시포드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토니에게 오히려 다가오니까 수비수가 레시포드를 따라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안토니 쪽에서는 안토니가 볼을 몰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루트가 점점 더 없어지고 공간도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사실 이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1,400억이라는 이적료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테나하 감독이 안토니를 영입해서 안토니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테나하 감독의 안토니 활용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아약스 시절 때보다도 맨유에서 안토니를 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산초와의 문제도 비슷한 건데 물론 산초가 팀 내의 분위기를 매우 해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산초가 맨유에서 부진했던 것도 산초가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 풀백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선수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뒤쪽에 하키미가 있을 때는 잘하고 하키미처럼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없다면 산초가 혼자 드리블 돌파를 하는 유형이 아니라 연계 플레이를 해 들어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왼쪽에서도 도르트문트 시절 때 게레이루가 뒤쪽에 없으면 다른 풀백이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맨유가 산초를 오른쪽에 배치했을 때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의 주전이 완비사카다 보니까 그리고 완비사카가 공격적인 플레이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산초가 도움을 못 받아서 약간은 부진한 플레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완비사카 대신에 달로가 나왔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달로가 나와서도 산초가 오른쪽 라인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산초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달로나 완비사카보다 공격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루크쇼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보내보자. 근데 산초가 왼쪽에서도 루크쇼의 지원을 받으면서 잘하지 못했었죠. 그 다음에는 산초가 연계 플레이를 해봐라.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에도 배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혼자 배치가 되니까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플레이가 부진해진다. 그래서 브루노 파른데스와 산초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만들면서 동시에 기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산초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 모두 다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산초도 1,000억이 넘는 선수니까 산초의 이적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많이 붙으면 안 되는 선수인데 조건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산초의 영입도 기본적으로는 실패인데 테나하 감독을 영입했을 때 맨유가 기대했던 부분은 산초가 주변 선수들의 오버래핑이나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약스의 선수들이 오프더볼 플레이를 잘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테나하 감독이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산초의 플레이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결국 테나하 감독이 산초의 태도 같은 문제는 당연히 문제긴 하지만 테나하 감독도 산초를 살리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나하 감독이 오늘 산초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산초가 그냥 잘 지내길 바란다. 그게 다다. 도르트문트에 가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맨유로 돌아와서 플레이한다는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산초와 안토니에 대한 이런 태도 자체가 테나하 감독이 엄청나게 다른데 산초와 안토니도 약간은 비슷한 유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안토니나 산초의 부진에는 테나하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나 싶네요.